평생 마이크를 놓지 않겠다던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고요? 런던의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3시간 동안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는 가수, 11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아티스트가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BBC는 긴급 특집을 준비했고 영국 왕립음악원의 교수진들은 현대음악사를 다시 써야 한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에서 그는 여전히 젊은 아이돌도 해내기 힘든 격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6곡을 연달아 부르며 매 곡마다 의상을 갈아입는 파격적인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서구의 음악평론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이런 완벽한 아티스트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팝스타도 해내지 못한 무대를 77세의 나이에도 완벽하게 해내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선보인 드론에 마이크를 띄워보내는 퍼포먼스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음악이 서구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나훈아 선생님에게 감동받은 어느 유튜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클래식 음악 전문 유튜버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현대음악사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 각국의 음악을 연구하며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채널은 단순히 음악 소개뿐 아니라 전문적인 시각에서 음악의 기술적 분석과 시대적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최고의 보물은 다름 아닌 한국의 나훈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유독 길고 어둡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해는 이른 오후에 저물어버리죠. 지난 겨울, 저는 잃어버린 음악의 보석들 1960-70년대 아시아에 숨겨진 명곡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서구 음악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혁신이 있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1969년 한국 KBS에서 방송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거친 화면 속에서 한 젊은 가수가 무대에 등장했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모든 음악적 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1969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이토록 완벽한 음악적 완성도를 가진 무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서구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발성 테크닉과 무대 장악력을 가진 가수가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말이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의 발성 기법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성악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완벽하게 통제된 목소리. 한국의 전통 창법과 서양의 발성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차원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파바로티의 테크닉과 재즈 보컬리스트의 즉흥성이 결합된 듯한 그러나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무대 매너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969년이면 서양에서는 비틀즈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무대는 비틀즈나 엘비스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과도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했다면 나훈아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무대 연출이었죠. 영상 속 관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의 K-팝 팬들이 보여주는 열광적인 반응이 이미 반세기 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닌 더 깊은 예술적 교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무대가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입니다. 1969년의 한국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TV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토록 수준 높은 예술성을 갖춘 대중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음악학자로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노래가 보여주는 다층적 구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중적인 트로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와 서양 음악의 테크닉이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재즈가 블루스와 클래식의 요소를 융합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것과 비슷한 혁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나훈아의 무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지마오, 울긴 왜 울어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완벽한 기량과 끊임없는 음악적 진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웅장한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시작으로 저는 그의 음악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남긴 음악적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지마오는 또 다른 차원의 발견이었습니다. 단 3년 만에 그의 음악성은 놀라운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전의 곡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었다면 이 곡에서 나훈아는 완전히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서양의 팝 음악이 로큰롤로 진화하던 그 시기에 그는 이미 아시아만의 독창적인 음악 형식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 분석가로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그의 곡들이 가진 구조적 완성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울긴 왜 울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트로트 곡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음악적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입부의 서정적인 멜로디, 절정으로 치닫는 감정의 고조, 그리고 마지막의 카타르시스까지 이는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구성이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40년간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신 제 아버지께 이 음악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 외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한 시대의 예술이란다. 마치 모차르트가 그의 시대의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듯 이 가수는 그의 시대와 민족의 감정을 완벽하게 음악으로 표현해냈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나훈아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의 곡들이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거나 낡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어떤 최신 음악보다도 신선하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바흐의 음악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나훈아의 음악은 시간을 초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던 수많은 음악가들 중에서도 이처럼 완벽한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룬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대중성은 있었지만 예술성이 부족했고 밥 딜런은 예술성은 뛰어났지만 대중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최고의 예술성과 완벽한 대중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무대를 보는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의 BTS나 블랙핑크의 팬들이 보여주는 열광적인 반응들. 하지만 그 성격은 달랐습니다. BTS의 팬들이 젊은 세대의 우상을 향한 동경을 보여준다면 나훈아의 관객들은 마치 자신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예술가를 만난 듯한 깊은 교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이토록 강한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의 음악을 영상으로 다루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음악 팬들로부터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음악이 존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K-팝의 진정한 뿌리를 발견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음악 평론가로서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나훈아의 음악이 현대 K-팝의 많은 요소를 이미 선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라이브 실력,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관객과의 교감. 이는 모두 현재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는 이미 반세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나훈아의 음악을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것은 음악 연구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세계의 음악 팬들은 K-팝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했고, 나훈아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존재를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음악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예술이었으니까요. 제 채널에 한국 방문 계획을 알리는 영상을 올린 후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130만 구독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클래시컬 뮤직 윗 엘리자베스가 트로트를 분석한다는 소식에 많은 구독자들이 실망감을 표했고, 일부는 제가 클래식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베토벤과 바흐를 연구하던 제가 갑자기 아시아의 대중음악을 연구하겠다는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성을 다룬 제 이전 영상들이 받은 폭발적인 반응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평소 제 채널의 클래식 분석 영상들이 받는 조회수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전 세계의 음악 전문가들이 댓글로 놀라움을 표현했었죠. 특히 그의 발성 기법과 무대 장악력을 분석한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아티스트가 아시아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현대 K-팝의 뿌리를 발견했다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국 음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BBC 클래식 FM에서는 제 채널의 나훈아 분석 영상을 소개하며 서구 음악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동양의 숨겨진 보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은 한국의 트로트가 지닌 예술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곳의 모습을 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선 설계,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전통미까지. 이곳은 이미 공항을 넘어 하나의 랜드마크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삼성과 LG의 최신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 글로벌 TV 시장을 장악한 LG의 기술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969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발표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욱 놀라운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중 절반 이상이 현대와 기아 차량이었습니다. 한때 영국인들에게 값싼 아시아차로 인식되던 이 브랜드들이 이제는 벤츠와 BMW를 위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들어서며 마주한 도시 풍경은 런던의 카나리 워프나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시켰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한 테헤란로의 모습은 분명 제 영상을 보는 서양의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나훈아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시절로부터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둘러본 서울의 일상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오지 네트워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배달 서비스까지.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시청자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런 미래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런 첨단 문명 속에서도 전통이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즐기는 젊은이들, 궁궐 앞에서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들, 현대식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시장까지. 이것이 바로 BTS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국 문화의 저력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근처의 식당에서 우연히 나훈아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즉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50년이 넘은 노래가 최첨단 도시의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모습은 마치 이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젊은 세대들도 이 노래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의 밤거리를 촬영하며 저는 1968년의 흑백 영상 속 나훈아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의 노래에 담긴 에너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한 민족의 꿈이었고 세계 최빈국에서 문화 강국이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훈아라는 한 아티스트의 음악성을 넘어 그의 음악이 상징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에너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기적 같은 발전,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울려 퍼졌던 한 예술가의 노래까지. 이 이야기는 분명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자베스님, 12월에 나훈아 선생님 연말 콘서트가 있어요. 꼭 보셔야 해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린 이 댓글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의 콘서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의 티켓팅도 힘들다고 들었지만 70대의 가수 콘서트가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본 사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티켓팅 성공했다고 전화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정신 차리시고는 눈물바다가 되셨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로 티켓 잡으려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대기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암 투병 중인 엄마가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만 보면 완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적처럼 티켓 구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훈아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 세대의 꿈이자 로망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그의 음악과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이것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티켓팅 성공은 정말이지 행운이었다는 것을요. 한 팬카페에서는 티켓팅 성공을 축하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80대 노모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다는 자녀들의 이야기, 평생 처음으로 티켓팅에 도전한다는 70대 팬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평생 라면만 먹어도 좋으니 이번 공연만 보게 해달라는 한 팬의 간절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들도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How much would you pay to see the Beatles if they were still performing today? 라는 댓글처럼 많은 서양 팬들이 나훈아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 장소인 KSPO돔을 미리 답사했을 때의 기억도 선명합니다. 1988 서울올림픽 당시 체조 경기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하는 이 거대한 공간이 나훈아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연 전날, 주변 숙소들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온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공연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주변 식당들은 나훈아의 히트곡들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축제를 앞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티켓팅에 실패했거든요. 나훈아 선생님 노래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삶의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 노래들을 들으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결국 그 꿈을 이뤄냈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내일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닐 것이라는 걸. 그것은 한 세대의 추억이자 그들이 걸어온 길의 증명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공 신화가 담긴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공연 당일 KSPO돔은 이미 새벽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관객들이었지만 놀랍게도 20, 30대 젊은 층의 모습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오시는 80대 노부부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온 중년의 자녀들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가 하나 된 축제였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은 테스형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객석의 젊은 층이 일제히 일어나 떼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대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이 곡은 77세의 나훈아를 21세기의 아이콘으로 만든 기적과도 같은 노래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대중과 호흡하는 그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고향역에서는 공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흥겨움은 사라지고 객석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곡이 시작되자 많은 어르신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 서울역에 첫 발을 디디며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매연 가득한 도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청춘의 눈물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노래는 자신들의 청춘과 애환을 대변하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공연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것은 잡초였습니다. 이 곡이 시작되자 2만 관객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잡초처럼. 이란 첫 소절부터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한 세대의 공감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그들의 눈물 속에는 고단했던 지난날의 기억과 그 시절을 이겨내고 이룬 오늘날의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77세의 나훈아는 젊은 가수들도 해내기 힘든 3시간의 공연을 완벽한 라이브로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 무시로에서 보여준 그의 창법은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발성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창법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현역 가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전통 창법과 현대 발성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곡과 곡 사이의 나훈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마치 설교자처럼 관객들과 소통했고 때로는 철학자처럼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입니다라는 그의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연출도 완벽했습니다. 최신 K-팝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무대 장치들이 사용됐지만 그것은 결코 나훈아의 존재감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카리스마가 모든 화려한 장치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이상 무대에서 살아온 전설의 저력이었습니다. 3시간의 공연이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뤄낸 기적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음악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형을 통해 본 세대를 초월한 소통력, 고향역에 담긴 민족의 한, 잡초가 전하는 서민의 애환, 그리고 무시로에서 빛나는 독보적인 음악성까지. 이것은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음악평론가 친구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음악의 새로운 정의를 발견했다. 서양의 어떤 공연에서도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K-팝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 그들에겐 이미 나훈아라는 완벽한 롤모델이 있었으니까. 라고 말이죠. 콘서트 다음 날, 저는 서둘러 호텔 작업실에서 새로운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레전드 마이존이 투 나훈아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한국에 도착해서 느낀 첫인상부터 나훈아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제 분석, 그리고 콘서트를 보고 난 후의 깊은 감동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콘서트 직접 촬영부는 저작권 문제로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대신 제가 느낀 그 전율과 감동을 최대한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단 하루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채널의 일반적인 조회수가 평균 20만 회 정도였는데 이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댓글의 수준과 깊이였습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들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훈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퇴근하시면 늘 나훈아 노래를 부르셨죠. 잡초를 부르실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지만 그래도 늘 나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나훈아는 우리 아버지께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삶의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댓글은 나훈아의 음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립싱크를 하지 않은 가수입니다. 음이 틀린 적도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이룩한 기록은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댓글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연을 보고 난 후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아티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BTS 이전에 이미 완벽한 퍼포먼서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영상에는 해외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담은 댓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3시간 동안 완벽한 라이브 무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모두가 경이로움을 표현했고 프랭크 시나트라나 엘비스 프레슬리도 해내지 못한 기적 같은 무대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30년 경력의 세계적인 발성 전문가들도 나훈아 선생님의 독보적인 기량에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 발성법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그만의 특별한 테크닉은 서양 음악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댓글들을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정신이었고 한민족의 자존심이었으며 대중문화의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그의 무대 매너에 대한 일화들도 놀라웠습니다.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도착해 모든 것을 직접 체크한다는 것, 관객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것, 그가 세운 이런 기준들이 지금의 K-팝 아이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훈아의 노래로 울고 웃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가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이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댓글은 이미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들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나훈아라는 전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 고향 섬마을에 처음 TV가 들어왔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나오는 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세상 밖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출신들이 전국 각지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는데 모두 그때 나훈아 선생님을 보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댓글은 나훈아의 무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연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도 도로가 막혔을 때도 새벽 2시에 공연장에 도착해서 기다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관객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으니까요.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자녀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매일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이 노래처럼 진심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지금 그 아이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인생 교과서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무대 철학을 전하는 댓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가수들은 립싱크를 해도 헉헉거리며 무대를 겨우 마무리하는데 나훈아 선생님은 77세의 나이에도 3시간을 완벽한 라이브로 소화합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음을 틀린 적이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친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3대가 함께 나훈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들으며 어머니를 처음 만났고, 아버지는 고향역을 들으며 눈물 흘리셨고, 저는 홍시를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지닌 치유의 힘을 이야기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내십니다. 잡초를 들을 때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나도 저 잡초처럼 강하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고.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우리 어머니의 살아갈 힘입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정신적 지주였고 한민족의 자부심이었으며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의 표본이었습니다. 지금의 K-팝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반세기 전부터 나훈아라는 완벽한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중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댓글은 서양에는 엘비스가 있고 영국에는 비틀즈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훈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가난을 이겨냈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렸고, 우리와 함께 일어섰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찬란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우리의 자화상이자 우리가 이뤄낸 기적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음악다방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에서는 LP판으로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음반에서 들리는 아날로그 특유의 따뜻한 소리는 디지털 음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주인장은 이곳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20년 전 가게를 인수했다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나훈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이 작은 음악다방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모여든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대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이들은 나훈아의 노래에서 투쟁의 의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울긴 왜 울어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억압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었고, 잡초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훈아는 결코 정치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고, 완벽한 라이브는 진정성의 증거였습니다. 주인장은 오래된 앨범 커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나훈아는 이미 그때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앨범마다 빼곡히 적혀있는 크레딧이었습니다. 나훈아는 처음부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곡의 편곡과 제작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음악다방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한 번도 자신의 공연 실황을 DVD나 음반으로 발매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적 가치관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현대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위대한 가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술가의 진정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럽 세계음악협회에서 주최하는 2025 세계음악대회의 연사로 초청된 것입니다. 매년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며 개최되는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나훈아의 음악을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베를린 세계음악당의 무대에 올랐을 때 그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 라이브 영상이 상영되는 순간 객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발성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창법에 음악학자들은 깊은 감동을 보였고 현대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전통음악 축제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음악학자가 나훈아의 음악에서 프랑스 전통 가곡의 영향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어떤 서양 음악의 모방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는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와 서양 음악의 기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혁신가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현대음악 포럼에서는 나훈아의 음악가로서의 자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녹음된 반주에 맞춰 부르지 않았다는 것, 단 한 번도 성의 없는 무대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구의 음악 평론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나훈아만의 무대 철학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관객을 절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무대를 점검하는 완벽주의적 태도는 현대 공연 예술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여러 공연장들은 이를 나훈아식 공연 준비라 부르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음악 연구회에서는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깊은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며 어떻게 대중과 함께 호흡했는지, 그리고 그 음악이 어떻게 한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사가 아닌 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류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권위 있는 음악 전문지가 나훈아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킨 목소리라는 제목의 이 특집은 나훈아를 통해 새롭게 평가되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의 K-팝 열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부터 나훈아라는 완벽한 본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여러 도시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저는 영국 방송국의 특별 다큐멘터리 한국 음악의 전설의 해설을 녹음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훈아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자부심이 아닌 세계 음악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을. 그의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파워 오브 뮤직 스토리즈 언톨드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서구 중심의 음악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나훈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음악이 어떻게 한 민족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해석을 넘어 세계 각국의 숨겨진 음악적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훈아와 같은 완벽한 예술가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한 시대의 증인이자 한 문화의 상징이었으며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그의 예술성은 끊임없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의 힘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감동을 전하는 그의 음악처럼 말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에도 빛나는 법이라는 것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한 번도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그분의 음악 인생은 이제 세계 음악사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럽의 크고 작은 음악회장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양의 음악가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같이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예술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훈아라는 이름이 곧 우리 음악의 자부심이자 긍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서울시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0만 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고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언론이 LA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관들은 지쳐갔고 약탈 범죄는 늘어났으며 대피소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CNN, B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연일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긴급 속보를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만 LA 한인들이 하나로 뭉쳤고 그들만의 특별한 재난 구호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져가던 대피소의 질서가 잡혔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으며 지친 소방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특파원 제인 파커입니다. 제가 15년간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현장은 처음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일본 대지진, 그리고 수많은 산불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번 LA 산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번 LA 산불은 지난 1월 7일 밤 첫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LA 서부 해안가의 고급 주택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였죠. 저는 당시 다운타운에서 다른 기사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속보를 접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도로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시뻘건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첫날 밤, 저는 현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씨가 마치 눈보라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말이죠. 소방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떴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LA 소방국의 마이클 로페즈 대변인과의 인터뷰 중 들은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불과 5일 만에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제가 평소 인터뷰를 진행하던 베버리힐스의 고급 레스토랑들,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던 말리부 해변까지 모든 것이 시커먼 재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UCLA 수자원 전문가 에디스 드 구즈만 박사와의 인터뷰는 이번 산불의 특수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산불이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폭우로 자란 초목들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바짝 말랐고 여기에 허리케인급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브렌트 파스쿠와 소방국 지휘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맸습니다.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그는 사방이 불바다인 상황에서 허리케인과 싸우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소방용수 부족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던 모습을 수압이 너무 낮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내 집이 탔어요. 베버리힐스에서 만난 윌슨 씨의 말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이 눈앞에서 불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그녀는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물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크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현재까지의 피해액이 약 500억 달러, 한화로 7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 피해액은 8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 캠프 산불 피해액의 4배가 넘는 규모죠. 인명피해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1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18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브레이브하트의 배우 멜 깁슨은 15년간 살아온 자택을 잃었고 전 LA 다저스의 스타 박찬호 선수의 베버리힐스 저택도 전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힐튼 그룹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 배우 제프 브리지스, 빌리 크리스털, 애덤 브로디 등도 집을 잃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보험업계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무디스의 드니즈 랩먼드 선임 애널리스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예상 손실액만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재정이 악화된 캘리포니아 보험업계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이후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화재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산불이 아닌 기후변화가 몰고 온 새로운 형태의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UCLA의 구주만 박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재앙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며 기후재난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방관들은 밤낮 없이 불과 싸우고 있지만 강풍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초목들은 계속해서 불길을 키우고 있고 대피소는 집을 잃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현장에서 저는 뜻밖의 놀라운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밤중 대피소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글렌데일 대피소에서의 광경은 제가 15년 취재 생활 중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대피소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담요도 부족해 어린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연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20여 명의 한인들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회 제임스 김 회장을 필두로 한 자원봉사자들이었죠. 우리도 한때 이 나라에 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제임스 김 회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봉사자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꾸렸고 SNS를 통해 구호물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반응의 속도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지 단 하루 만에 8,500개가 넘는 마스크와 60여 개의 담요가 한인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올림픽길에서 서울가든이라는 24시간 한식당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정 씨의 이야기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20년간 운영해온 식당 문을 처음으로 닫았습니다. 대신 주방을 통째로 대피소로 옮겨왔죠. 하루에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LA에 처음 왔을 때 한미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매일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씨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정성스레 준비한 한식은 대피소의 피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기다려지는 맛있는 한 끼가 되었다는 피난민들의 말에 그는 뿌듯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마이클 강 대표의 행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10개 지점에서 생수 5만 병과 즉석식품 2만 개를 즉시 대피소로 보냈습니다. 사업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인마트들은 경쟁을 잠시 접어두고 구호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한인 2세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 앤디 U28는 친구들과 함께 48시간 동안 밤을 새워 재난정보 공유 앱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헬퍼스라는 이름의 이 앱은 실시간으로 대피소 현황과 필요한 물품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이루어 놓은 커뮤니티를 이어받아 우리가 가진 기술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50명의 한인 개발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의사협회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토마스 윤 회장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한인 의사들이 24시간 응급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호흡기 전문의들이 순번을 정해 진료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92세 할머니가 심한 기침을 하며 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 전쟁 때 미군 간호사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사라 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인 교회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입니다. LA 그레이스 교회의 피터박 목사는 교회 체육관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습니다. 교인 500여 명이 3교대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교회 주방에서는 매일 2,000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져 각 대피소로 배달됩니다. 우리 교회 로비가 이렇게 북적거린 건 처음이에요. 물론 좋은 이유로 그런 건 아니지만 피터박 목사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UCLA 한인 유학생회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회장 제니퍼 최는 100명의 유학생 통역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인회관은 지금 24시간 가동되는 구호본부로 변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마스크와 담요가 산처럼 쌓여 있고 2층은 실시간 상황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각 대피소의 필요 물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샌디에고에서 온 도움의 손길입니다. 희망나눔 TV 채널을 운영하는 그레이스 한 씨는 샌디에고 한인들과 함께 866개의 마스크를 직접 LA까지 운반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 물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인의 저력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LA 소방국의 마이클 로페즈 대변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직력과 신속한 대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특히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우리 소방국에서도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LA 한인 사회가 보여준 단결력과 이타심은 이번 재난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인회관에는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대피소에서는 따뜻한 한식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제가 오늘 LA 한인사회의 놀라운 구호활동을 전하면서 자꾸만 3년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LA 한인사회가 보여준 대응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CNN 의료팀 특파원으로서 매일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취재해야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혼선을 빚었고 CDC는 검사 기준을 놓고 우왕좌왕했으며 현장의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부족해 고통받고 있었죠. 특히 LA 카운티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제시카 브라운 박사는 당시 저와의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고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룸은 매일 아침 긴급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매일 들려오는 것은 더 암울한 소식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커 기자님, LA 코리아타운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시작했거든요. UCLA 의대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한인 의사 데이비드 김으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로의 한 대형 주차장. 저는 그곳에서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완벽한 방호복을 갖춘 의료진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차량들,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방역의 핵심입니다. LA 한인의사협회 토마스 강 회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선별진료소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죠.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단순한 선별진료소가 아닌 미래형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는 제가 본 그 어떤 의료시설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차량 진입부터 문진, 검체 채취, 소독까지 모든 과정이 15분 이내에 이루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검사 결과가 6시간 이내에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진료소들은 최소 일주일이 걸리던 때였죠.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묻자 강 회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서울병원의 AI 진단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죠. 여기 보이는 건 서울아산병원의 동선 추적 시스템이고요. 접촉자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시스템의 완벽함도 놀라웠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은퇴한 의사들부터 젊은 레지던트들까지 150명이 넘는 한인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무보수로 말이죠. 미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 이제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40년간 LA에서 내과를 운영하다 은퇴한 제임스 박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랍도록 발전했거든요. 매년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그들의 의료기술은 이미 미래에 와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세 의료진들의 활약이었습니다. UCLA, USC 출신의 젊은 한인 의사들은 최신 의료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룩한 것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에밀리 전공의의 말처럼 이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절묘하게 융합했습니다.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부족했을 때도 한인 사회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회는 삼성물산, LG 상사의 도움을 받아 KF94 마스크 50만 장을 긴급 수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자사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무상운송을 지원했죠. 한국의 마스크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한인회 제임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나노섬유 필터링 기술이 나사 수준이라고 해요. 식약처의 품질 기준도 FDA보다 엄격하고요. KF94는 N95와 동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착용감이 훨씬 뛰어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LA 지역 한인 약사 30명이 모여 시작한 손소독제 제조 프로젝트는 FDA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프로젝트를 주도한 세라 김 약사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이미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강국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기술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저희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한인 개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에서 일하는 한인 엔지니어들이 모여 K-방역 알림이 앱을 개발했는데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의료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진 나라예요. 앱 개발을 주도한 제이슨 유의 설명이었습니다. 오지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앞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톱 레벨이죠. 저희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인 교회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LA 지역 400개 한인 교회가 연합해 코로나19 극복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각 교회의 주차장을 활용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LA 연합장로교회 피터박 목사의 말씀처럼 그들은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사망률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CDC는 K방역 시스템을 전국 표준 모델로 채택했고 빌 게이츠 재단은 이 시스템을 아프리카에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끔찍했을 겁니다. 1년 후 다시 만난 브라운 박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한인사회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단순한 소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LA 산불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저력을 목격하면서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인사회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혁신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산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활약이 3년 전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LA 한인사회의 체계적인 구호 활동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글렌데일 대피소에서 찍힌 한 영상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새벽 4시 수십 명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구호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조직력이에요. ABC 뉴스의 마이클 토머스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조율하고 대피소별로 전담팀을 배정해 24시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야간 교대 시에도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응급진료소를 운영했고, 물품관리팀은 창고에서 실시간 재고 관리를, 급식지원팀은 따뜻한 식사 제공을, 통역팀은 의사소통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물품관리팀의 시스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개발한 스프레드시트 시스템은 각 대피소의 물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부족한 물품을 자동으로 파악해 보충 요청을 하는 식이죠. 우리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LA 한인회 제임스 김 회장의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위기 대응 시스템이 일상적이니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와 젊은 세대들의 IT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아파트 주민회의도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의 활약은 더욱 눈부십니다. USC 컴퓨터공학과 한인 학생들이 개발한 헬퍼스 앱은 대피소 현황과 필요 물품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스케줄 관리, 물품 배송 경로 최적화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개발 경험을 살려보았어요. 앱 개발에 참여한 제니 박의 설명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했죠. 특히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은 한국의 배달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한국의 배달앱들은 이미 완벽한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급식 지원팀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코리아타운의 40여 개 식당이 연합해 매일 2,000개의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대피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메뉴도 다양합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는 기본이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사찰 음식, 할랄 푸드가 필요한 무슬림을 위한 특별 메뉴까지 준비하고 있죠.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하니까요. 올림픽길에서 서울가든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정 씨의 말입니다. 한식은 건강에도 좋고 채소도 풍부해서 피난 생활에 딱이에요. 의료 지원팀의 전문성도 돋보입니다. UCLA 의대 출신의 한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24시간 응급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이 현지 의료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접목시켰어요. 의료지원팀장 토마스 강 박사의 설명입니다.
환자 분류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했죠. 특히 전자차트 시스템은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했어요. 덕분에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도 무리 없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소방관들도 한인사회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일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LA 소방국의 스티브 존슨 대변인은 말합니다. 특히 한인 의료진들의 24시간 응급진료소 운영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가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타 커뮤니티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차이나타운 상인회는 이미 한인회의 자문을 받아 유사한 구호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히스패다 커뮤니티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조직력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LA 차이나타운 상인회 회장 마이클 첸의 말입니다. 특히 2세들과 1세대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이런 세대 간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이 한인회의 구호 활동을 견학하러 다녀왔어요.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해시태그 코리안 히어로즈, 해시태그 LA 코리안 커뮤니티 등의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들이 틱톡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그저 영상이 재미있어 보여서 참여했어요.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KT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해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진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 방과 후에 여기 와서 돕고 있답니다. 한인 2세 유튜버들의 브이로그도 인기입니다. 대피소에서의 하루, 도시락 배달 과정, 자원봉사, 현장의 모습 등을 담은 영상들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특히 코리안 헬퍼스 채널의 영상들은 평균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더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LA 한인 청년회의 사라 김 회장은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SNS로 소통하니까 이런 콘텐츠가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타 커뮤니티 청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LA 한인사회의 구호 활동은 단순한 지역 뉴스를 넘어 현대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과 현대기술의 조화, 세대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말이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은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A 한인사회의 구호 활동이 이토록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2주간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LA 한인회 부회장 제임스 윤이 대피소 한켠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며 말했습니다. 92년 LA 폭동 때부터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그때는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처음 이곳에 취재를 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놀라운 조직력,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공동체 정신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지만 대피소의 주방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0대의 할머니 자원봉사자들이 묵묵히 김치를 썰고 계셨죠. 우리 자식들 같은 소방관들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김치를 썰며 웃으시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이란 것을 처음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대 간의 조화로운 협력입니다. 1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2세들의 기술력과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 같았죠. 부모님 세대가 알려주신 방식에 저희가 기술을 접목했어요. 물품관리팀에서 일하는 스티브 박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가게에서 쓰시던 재고, 관리 방식을 앱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매일 수천 개의 구호 물품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와 정확성의 조화였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미국의 체계성과 만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물품을 분류하고 배분하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오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배웠어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에밀리 김의 설명입니다. 물건을 전달할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이런 서비스 정신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급식 시스템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40여 개 식당이 참여해 매일 2,000개의 도시락을 만듭니다. 놀라운 건 메뉴의 다양성입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부터 채식주의자를 위한 사찰 음식, 할랄 푸드까지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돋보였죠. 음식은 곧 사랑입니다. 급식팀장 헬렌장의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도시락 하나하나에 우리의 정성과 위로를 담고 있답니다. 의료지원팀의 활약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UCLA 의대 출신의 한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3교대로 24시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넘어 심리적 안전까지 신경 씁니다. 의료팀장 사라 정 박사의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진료할 때 충분한 설명과 위로도 함께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한국의 정서적 치료 방식을 접목한 거죠. 저는 특히 그들의 우리라는 개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했던 제게 한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는 가치였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 체계, 한국의 배달앱에서 영감을 받은 물품 관리 시스템, 심지어 한국식 군대 조직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을 여기서 활용하고 있어요. 개발자 제니 박의 설명입니다. 특히 실시간 재고 관리나 인력 배치 같은 기능은 한국의 배달앱을 참고했죠. 단순하지만 효율적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이런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저녁 각 팀장들의 회의를 지켜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것이 즉시 반영되는 모습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장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LA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이번 재난이 우리 지역 사회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한인들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LA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LA 소방국의 스티브 존슨 대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24시간 우리 곁을 지켜주는 한인들을 보며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봉사란 무엇인지, 이웃이란 무엇인지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제니퍼 윌슨 씨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을 울립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매일 새벽 4시에 따뜻한 미소로 도시락을 건네주시는 한인 할머니들을 보며 깨달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커뮤니티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 센터의 마리아 로드리게스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각자 도생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인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하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한인회의 구호 활동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차이나타운 상인회 회장 마이클 첸은 말합니다. 특히 1세대와 2세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 우리도 이제 한인 사회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UCLA는 커뮤니티 리더십 과정에 한인 사회의 사례를 정식 커리큘럼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한인들의 공동체 정신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UCLA 사회학과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다시 발견한 거죠. 비즈니스 분야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LA 상공회의소 회장 제시카 브라운의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새로운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모습. 이건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USC 학생회장 마이클 존슨은 말합니다. 요즘 저희 캠퍼스에서는 K-드라마나 K-팝을 넘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한인 친구들이 보여준 헌신과 책임감은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대피소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김치가 없으면 허전해요. 대피소 생활 3주차인 세라 브라운 씨의 말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한인 봉사자들. 이분들은 이제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제 딸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네요. LA 경찰국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인 사회의 자율방범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톰 윌슨 경찰서장은 말합니다. 그들의 조직력과 헌신은 우리 경찰도 감동시켰어요. 특히 커뮤니티와 경찰이 협력하는 방식.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한인 사회의 구호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개발한 재난 대응 앱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IT 컨설턴트 마크 에릭스는 말합니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이 시스템은 한국의 IT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특히 한인 봉사자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감사를 전하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죠.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15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취재는 없었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LA 산불과 구호 활동을 다루는 평범한 기사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의 구호 활동을 취재하면서 저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학업과 일을 미룬 채 달려온 젊은이들의 헌신,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사와 감사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들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봉사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류애의 가치, 희생과 봉사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까지. 한인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남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게 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